두통약 먹으면 머리만 안 아프고 생리통약 먹으면 배만 안 아픈 줄 알았죠. 그런데 진통제는 절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삼킨 알약은 아픈 곳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온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통증이라는 감각 자체를 꺼버리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리 몸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건데요. 진통제의 진짜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통증이라는 감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딘가 다치면 그 부위에서 바로 아프다고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손가락을 베었다고 해서 손가락이 직접 아픔을 외치는 게 아닙니다. 전기 신호가 신경을 타고 척수를 거쳐 뇌까지 도달해야 아프다고 인식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손가락은 그냥 신호를 보내는 역할만 하고 실제로 아프다고 느끼는 건 뇌라는 겁니다. 이게 통증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같은 상처라도 뇌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통증의 강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통증은 생각보다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물질이 있는데요. 바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입니다. 조직이 손상되면 이게 분비돼요. 이 물질이 분비되면 우리 몸 곳곳에 있는 통증 센서의 민감도를 확 높여버리거든요. 평소라면 무시할 자극도 강한 통증 신호로 전달되는 거죠. 통증 센서는 우리 몸 여기저기에 분포해 있는데요. 피부에도 있고 근육에도 있고 내장에도 있습니다. 이 센서들이 프로스타글란딘 때문에 예민해지면 작은 자극에도 과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염증이 생긴 부위가 유독 아픈 겁니다. 같은 정도의 자극이라도 염증이 있는 부위는 훨씬 더 아프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통증의 출발점이 이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은 단순히 통증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염증 반응 전체를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붓기나 열이 나는 것도 이 물질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이 많이 분비되면 해당 부위가 붓고 열이 나면서 동시에 아프게 되는 겁니다. 염증의 전형적인 증상들이죠. 재미있는 건 이 물질이 원래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손상된 부위에 주의를 기울이게 만드는 일종의 경고 시스템인 거죠. 하지만 이 경고 시스템이 과하게 작동하면 우리는 필요 이상의 통증을 겪게 되는데요. 이때 진통제가 개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통제는 어떻게 이 통증을 줄이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진통제가 아픈 부위로 직접 찾아가서 통증을 없앤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거든요. 우리가 먹는 진통제는 위장에서 흡수된 다음 혈류를 타고 온몸으로 퍼집니다. 머리가 아파서 두통약을 먹어도 그 약은 머리로만 가는 게 아니라 심장이나 간, 신장, 손끝, 발끝까지 피가 도는 곳이면 어디든 도달하거든요. 진통제가 특정 부위만 찾아가는 GPS 같은 기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전신에 퍼져서 통증과 관련된 화학 반응을 광범위하게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아파서 먹은 약이 사실은 온몸의 통증 시스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진통제의 부작용을 이해하는데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약이 전신에 퍼진다는 건 원하지 않는 곳에도 영향을 준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소염 진통제를 먹으면 위장의 프로스타글란딘도 같이 줄어드는데요. 문제는 위장에서 이 물질이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염 진통제를 오래 먹으면 위장 장애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약이 아픈 곳만 골라서 가는 게 아니라 전신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이런 원리를 알면 왜 진통제를 함부로 오래 먹으면 안 되는지, 왜 의사들이 용법 용량을 강조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진통제의 종류별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소염 진통제는 특정 효소를 차단합니다. 이 효소가 바로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들어내는 핵심 역할을 하거든요. 쉽게 비유하면 이 효소는 통증 물질을 찍어내는 공장의 기계 같은 거예요. 소염 진통제는 이 기계의 전원을 꺼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공장이 멈추면 통증 물질 생산이 줄어들고 통증 신호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약은 통증도 줄이고 염증도 가라앉히는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이름이 소염 진통제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효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평소에 우리 몸을 유지하는 데 쓰이고 다른 하나는 주로 염증이 생겼을 때 활성화됩니다. 기존의 소염 진통제들은 이 두 가지를 둘 다 막아버려서 위장 부작용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위장을 보호하는 기능까지 막아버리니까요. 그래서 염증에만 관여하는 효소만 골라서 막는 약들이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셀레콕시브 같은 약이 대표적이죠. 다만 이런 약도 심장 관련 부작용 문제가 발견되면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약은 항상 장단점을 따져봐야 하는 거죠. 소염 진통제의 또 다른 장점은 염증 자체를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이 줄면 붓기와 열도 같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관절염이나 근육통처럼 염증이 동반된 통증에는 소염 진통제가 특히 효과적인 거예요. 통증도 잡고 염증도 잡는 일석이조인 셈이죠. 반면에 단순한 두통이나 치통처럼 염증이 크게 관여하지 않는 통증에는 굳이 소염 효과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진통제가 더 적합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타이레놀입니다. 타이레놀의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소염 진통제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약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거의 없거든요. 대신 뇌와 척수에서 통증 신호를 처리하는 과정에 직접 개입합니다. 작동 원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소염 진통제는 통증 신호가 만들어지는 걸 막는 방식이고 타이레놀은 뇌가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비유하자면 소염 진통제는 통증 공장의 가동을 멈추는 거고 타이레놀은 뇌에 있는 통증 수신기의 감도를 낮추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이레놀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사실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확실한 건 염증에는 큰 효과가 없고 뇌 쪽에서 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염 효과는 없지만 진통과 해열 효과는 있는 거죠. 타이레놀은 위장에 대한 부작용이 소염 진통제보다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장 점막을 보호하는 물질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이죠. 대신 간에서 분해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특히 술과 함께 먹으면 위험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타이레놀은 염증 없이 나타나는 두통이나 열에 더 적합하고 염증이 심한 관절염 같은 데는 소염 진통제가 낫습니다. 이게 바로 같은 진통제라도 종류에 따라 잘 듣는 통증이 다른 이유인데요. 약이 아픈 곳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경로를 막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로가 더 활성화된 통증이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 원리인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증상에 따라 다른 진통제를 처방하는 겁니다. 진통제를 고를 때 그냥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라 자신의 증상에 맞는 걸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통증이라는 감각은 손상 부위에서 신호가 오면 뇌가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거든요. 뇌가 그 신호를 얼마나 중요하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통증의 강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뇌가 통증을 조절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총상을 입은 군인이 전투 중에는 통증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생존이 걸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나면 그제서야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상처는 똑같은데 통증 강도가 달라지는 거죠. 이건 뇌가 생존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통증 신호를 일부러 무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프다고 멈추면 더 큰 위험에 처하니까요. 뇌가 지금은 통증에 신경 쓸 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 신호를 억제해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생존 본능인 셈이죠. 반대로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는 같은 통증도 훨씬 더 심하게 느껴집니다. 뇌가 위험 모드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뇌가 모든 신호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설정을 바꿔버리거든요. 그래서 심리 상태가 통증 강도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오래된 통증을 가진 환자들에게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처음엔 분명한 원인이 있던 통증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격이 바뀌거든요.
원래 상처는 다 나았는데도 뇌가 여전히 통증 신호를 과하게 해석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신경 시스템 자체가 예민해진 거죠.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손상 부위를 치료하는 것만으로는 통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뇌의 통증 처리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통증 치료에는 진통제뿐만 아니라 심리치료나 명상 같은 방법도 함께 사용되는 겁니다. 이런 뇌의 통증 조절 기능을 이용한 것이 바로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가짜 약을 진짜로 믿으면 뇌에서 천연 진통 물질이 나와요. 이 물질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진통제인데요. 엔돌핀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대표적입니다. 이 물질이 나오면 실제로 통증이 줄어드는데요. 뇌 사진으로도 확인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단순한 착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같은 약을 먹어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먹는 사람과 의심하면서 먹는 사람의 실제 효과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의학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인데요. 새 약을 개발할 때 반드시 가짜 약과 비교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진짜 약효가 있는 건지 아니면 믿음에 의한 효과인지를 구분해야 하거든요. 그만큼 플라시보 효과가 강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약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가 실제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뇌가 그만큼 강력하게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죠. 이런 연구들은 통증이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최근에는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더 정밀한 진통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진통제들이 온몸에 퍼지면서 여러 부작용이 있었거든요. 새로운 방식 중 하나가 통증 신호만 골라서 차단하는 약인데요. 수제트리진이라는 진통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약은 통증을 전달하는 특정 통로만 골라서 막습니다. 모든 신경 신호를 막는 게 아니라 통증 전용 통로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촉각이나 온도를 느끼는 감각은 살리면서 통증만 줄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기존 진통제는 통증뿐만 아니라 다른 감각이나 기능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 약은 그런 문제를 줄이려는 시도입니다. 물론 아직 오랜 기간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진통제 개발의 새로운 방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식의 약들이 더 많이 나오면 부작용은 줄이면서 통증만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일반 진통제가 잘 듣지 않는 통증에는 전혀 다른 종류의 약을 쓰기도 합니다. 우울증 약이나 경련 치료제가 대표적이에요. 이 약들은 원래 다른 목적으로 개발됐는데 통증 조절에도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진 거죠. 작동 원리는 뇌와 척수의 신경이 과하게 반응하는 걸 가라앉히는 방식입니다. 통증 신호 자체를 막는 게 아니라 신경의 예민함을 낮추는 거예요. 특히 신경이 손상되어서 생기는 통증, 예를 들어 당뇨병으로 인한 신경 통증이나 대상포진 후 통증 같은데 효과적입니다. 이런 약들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오래된 통증이 단순히 손상 부위에서 오는 신호 때문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뇌와 척수의 변화가 핵심이거든요. 신경이 손상되면 그 부위뿐만 아니라 뇌와 척수 자체가 변하는데요. 전체 시스템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원래는 아프지 않을 자극도 아프게 느끼거나 아예 자극이 없는데도 통증을 느끼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손상 부위의 통증 신호를 막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뇌와 척수 자체를 안정시켜야 하는 겁니다. 아편에서 유래한 강력한 진통제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모르핀이나 옥시코돈 같은 약들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이 약들은 뇌에 직접 작용해서 아주 강한 진통 효과를 냅니다. 수술 후 통증이나 암으로 인한 심한 통증에 사용되죠. 문제는 이 약들이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 약들 때문에 심각한 사회 문제가 생길 정도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가능하면 다른 진통제로 대체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진통제가 단순히 통증을 없애는 약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통증이 만들어지고 전달되는 여러 단계에 개입하는 거예요.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을 막는 소염진통제는 통증 물질 공장을 멈추는 방식이고, 타이레놀은 뇌의 통증 수신기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통증 전용 통로만 막는 새로운 진통제는 다른 감각은 살리면서 통증만 줄이는 방식이고, 우울증 약이나 경련 치료제는 예민해진 신경을 진정시켜요. 아편 계열 약은 뇌에 직접 작용해서 통증을 못 느끼게 만드는 방식인데, 그만큼 부작용도 강력한 거고요. 각각 다른 단계를 공략하기 때문에 같은 통증이라도 어떤 약이 더 효과적인지가 달라집니다. 오래된 통증 환자들은 여러 약을 함께 쓰기도 해요. 이건 서로 다른 경로를 동시에 막아서 각 약의 양을 줄이면서도 효과는 높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소염 진통제와 타이레놀을 함께 쓰면 손상 부위와 뇌의 양쪽에서 통증을 막을 수 있어서 따로 쓸 때보다 효과가 좋을 수 있거든요. 물론 이런 조합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해야 합니다. 약끼리 서로 영향을 주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진통제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몇 가지 원칙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통증의 원인과 종류를 파악하는 거예요. 갑자기 생긴 통증인지, 오래된 통증인지, 염증이 있는 통증인지, 신경이 손상된 통증인지에 따라 맞는 약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진통제는 증상을 완화하는 거지 원인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통증이 계속되면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야 해요. 또한 정해진 양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요. 더 많이 먹는다고 더 잘 듣는 게 아니고 부작용 위험만 높아집니다. 다음에 진통제를 드실 때는 이 약이 내 몸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통증 시스템 전체를 조절하고 있다는 걸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통증이라도 상황에 따라 심리 상태에 따라 느껴지는 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통증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뇌와 마음까지 연결된 복잡한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진통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통증도 있는 겁니다. 진통제의 원리를 이해하면 약을 더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고 불필요한 부작용도 피할 수 있을 거예요.